그래서 내가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분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어디 딱 도착하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템에 숨어 있고 막 어디 계층 뒤에 들어가 있고 어디 올라가 있고 찍혀지는 거예요. 사진이 막 재밌어진대요. 왜냐면 평소시 내가 보던 풍경들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사진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행동의 변화만 바꿨을 뿐인 거예요. 결국 아까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가 바뀐 거 아니죠, 그죠? 카메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촬영자가 행동적인 문제거든요. 가장 많이 케어를 받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일단 내 카메라가 사진이 좀 문제가 있어. 내 사진이 결과가 좀 이상해. 다른 사람하고 일단 카메라 탓할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탓하고 보는 거예요. 내 행동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카메라는 말 그대로 그리는 붓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도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위한 어떤 정보적인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소형 카메라 쓰시다가 중형 카메라 쓰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인어프 막 좋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사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카메라를 바꾸시는 거예요. 소형 카메라든지 똑같은 그런 종류 카메라들은 어떤 카메라든지 다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사진에 화질적인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야 니콘 색감이 좋아, 키논 색감이 좋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카메라에 의존하고 살아. 그냥 카메라가 그냥 돼 있는 대로 놓고 살아. 그냥 나는 똑딱이 놓고 쓰는 거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기 스타일적인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후보종이라는 걸 배우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 포토샵을 배우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뭐냐면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화소에다 맡기거나 필름을 인화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럴 때만 약품 처리를 하죠. 그 약품의 농도에 따라서 세피아 톤을 만들 건지 어떤 톤을 만들 건지 색감을 더 넣을 건지 카메라 필름도 고감도를 쓸 건지라는 결정들을 다 해요. 카메라의 어떤 시스템적인 경우가 바뀐 거지 기본적인 룰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쓰던 암실이 컴퓨터 앞으로 옮겨온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더 복잡해진 게 뭐냐면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촬영자들이 이제 리터칭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 리터칭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사진들을 아까 딱 보셨죠, 그죠? 자 보시면 대부분들이 하신 게 포토샵은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포토샵을 하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한 장당 거의 20초, 30초밖에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일단은 내가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단 말이죠. 그죠? 그 빛을 바라보겠는데 그 빛이 변질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좀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촬영할 때 밝기에 대한 부분들만 건드려요. 그게 몇 가지냐? 포토샵에 보면 많아야 3가지예요. 노출, 그죠? 채도도 색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밝기를 바뀌는 부분들을 해요. 자, 똑같은 파란색을 있다고 치죠, 여러분들. 그러면 파란색을 어둡게 보는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좀 다크해지죠. 깊은 심연의 느낌 같은 게 나와요. 그걸 밝기만 컨트롤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밝아지면서 약간 파스텔화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좀 더 상쾌하거나 밝은 느낌의 사진이 돼요. 많은 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포토샵 해가지고 막 기능들이 많으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부분들은 3-4군데밖에 안 돼요. 그것만 건드려 놓으시고 카메라 라우에서 1차 보정하시고 포토샵 넘어가서 뭐냐 리사이징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썼는데 이걸 웹에다 올리거나 컴퓨터 올리면 힘드시잖아요. 사이즈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단계 리사이징이라는 이거 좀 깨지지 않는 선상에서 줄인단 말이죠. 그때 포토샵을 쓰시는 거예요. 포토샵을 가지고 보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것도 힘들다라면 촬영할 때 전에 보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카메라마다 픽처 스타일 모드라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사용자 모드라는 것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색감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뒤에 가서 그냥 보완만 하시면 돼요. 보정이라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포토샵에서 보완을 하시는 거예요. 촬영할 때 이물질이 묻었다.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힐링 브러쉬라든지 그런 것만 사용하셔서 내 사진을 좀 더 완성시키는 어떤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카메라 처음 배우신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시죠. 나가 작품 사진도 찍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능이 많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소형 카메라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사용되는 기능 몇 가지 되지 않죠. 왜 소형 카메라들이 기능이 많느냐? 보급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하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여러 가지 사진, 풍경 찍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 선nhập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형 카메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능들이 다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버튼들만 있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하셀이라는 주용 카메라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워낙 스냅적인 사진도 많이 찍고 저는 삼각대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능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주용 카메라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판형이 일단 크니까 정보가 많아요. 사진을 내가 인화하거나 아니면 책을 작업할 때 디테일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거워. 무조건 삼각대를 넣고 이만한 카메라인데 이걸 어떻게 찍고 다니지라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세에서 연락 와서 이제 이거를 처음 출시하는데 마사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버그가 있는지 문제 있는지 이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미러리스라는 거예요. 또 미러리스가 가벼운 거예요. 근데 센서를 보시면 안에가 엄청 커요. 예, 여러분들이 카메라 보시면 센스가 보이잖아요. 요만하죠. 그게 이제 소형 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소형 카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커져서 중형 대형이 아니라 센서가 크기 때문에 이제 중형 대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드폰, 요즘 핸드폰 뭐 3000픽셀도 나오고 뭐 2000만 화소, 3000만 화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왜 일반적인 DSLR 카메라를 극복할 수 없느냐? 센서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센서 크기를 핸드폰에다 그걸 집어넣게 되면 핸드폰이 커져야 되잖아요. 많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렌즈 보정이 아니라 안에서 촬영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보정해서 픽셀화 시키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DSLR 카메라든지 주형 카메라는 센서 자체가 크게 돼 있으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나중에 컴퓨터 볼 때 차이가 없어요. 컴퓨터 볼 때는 크기 자체가 우리가 32인치 모니터를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프린트되는 사이즈는 요만해요. 예, 요만한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보정하는 사람들한테 400% 보정을 하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서 400% 확대해서 내 사진을 보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진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일괄 보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사진을 꺼내놓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왜냐면 느낌을 보면서 보정을 하세요. 여기가 좀 빛이 없네? 여기 빛 줄이고, 실질적으로. 근데 경험이 높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를 400% 확대를 해가지고 세부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시장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막 눈썹까지도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뭉개져 있고 사람 현상만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작품을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높이를 바꿔주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사진은 전혀 다른 사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구도 얘기하고 처음에 카메라 사용법이죠. 카메라의 노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고 이제 자신의 이제 눈높이를 바꾸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내 사진이 왜 내 사진답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눈으로 보는 거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풍경에만 멈춰 있는 거죠. 그 안에 내가 바라보는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바라보는 나를 사진 속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분명 필요한 거죠. 그럼 풍경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집어넣느냐? 대상들을 이인화시켜요. 예. 아까처럼 제가 뭐 홀로 남는 부둥에 나무 한 그릇 세웠죠. 그건 나무가 아니라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외롭게 혼자 서 있구나. 아니면 고개 숙인 어떤 그 갈대를 보면서 내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내 모습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찍게 되면 바라보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제가 처음에 그 클럽에 처음으로 가입했던 게 러시아 이제 사진 클럽이에요. 포토넷이라는 사진 클럽인데 흑백 사진 위주로 찍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내가 러시아어를 뭐 잘할 수도 없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근데 포토 좀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사진들이 좋다라고 하셔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해보려고 했는데 재밌는 게 거기에는 텍스트가 없어요. 사이트에 텍스트가 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한 장 올려요. 튜토리얼 이슈가 되는 이슈 코너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누군가 깡통을 올렸어요. 찌그러진 깡통을 한 장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 답글을 뭘로 되느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밖에 못 올려요. 예. 그 깡통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깡통에 대한 의미를 사진으로 답글을 적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 모습, 어떤 사람들은 뭐 비 오는 날의 풍경,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찌그러진 타이어 이런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공감이 돼요. 아, 그렇지. 저 찌그러진 깡통이
실적으로 어떤 삶에 대해서 찌그러진 어떤 내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아픈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자기 생각들을 사진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저도 활동이 편한 거죠. 그 사진을 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콘테스트를 연대요. 그래서 근데 사진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도 흑백 사진에 대해서 막 크게 막 배운 게 없고 농도의 개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고민하다가 옛날 사진들을 뒤쳐보기 시작했어요. 뒤쳐보니까 제가 그 365라는 폴더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나 4개부터 잘 없는데 보니까 내가 한참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서 조금 생각할 때 그 회사 다닐 때 아침마다 출퇴근 시간에 사진을 찍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내가 버스 정류장 건너려면 이게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가야 되는데 이 횡단보도 좀 길어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항상 카메라를 내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근처에서 그 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찍었었어요. 출근하는 날 거의 매일 찍었었죠. 예. 찍어보니까 사계절이 가는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크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뭐 10년 지나서 본 거죠. 봤는데 그 사진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내 머릿속에 어떤 정립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 사진에 이제 중복되는 거나 좀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고 사진을 해가지고 365일에도 그 안에 인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거기 할머니 혼자 있는 버스 정류장의 모습, 아이들이 있는 모습, 등하교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360원을 사진을 내는데 이제 그게 그랑프리가 된 거예요. 예, 거기서 1등을 된 거예요. 이제 평론을 했던 사람이 1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장소에서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멋진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어떤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가장 사진가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인드는 인내다. 예,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사진가가 나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 버스 정류장 1년 동안 찍은 사진 잠깐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들다 보니까 인생이 다 들어가 있더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평론을 써줘가지고 제가 그랑프리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작을.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사계절을 다 다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남이섬에 은행나무 있으면 은행나무에 사계절을 다 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테마라는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냥 장소에 대한 것들만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내가 주제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테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도 아까 그 바이크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아까 어른 사진하고 제가 발사진 찍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 발사진을 제가 이제 타이머를 걸어놓고 제 뒷모습을 찍는 거죠. 제가 삼각대를 처음에 가져가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제 뒷모습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삼각대를 놓고 찍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삼각대를 들고 다녔었어요. 촬영하는 내 모습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증사를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저는 얼굴을 전혀 못 찍겠고 근데 내가 그 여행을 하는 내 뒷모습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뒷모습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었죠. 자, 이 사진은 가장 많은 공모전에 도용이 된 사진이에요. 저희가 한 옆에 사진 공모전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 이제 좀 캡처를 하잖아요. 예,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요즘은 이제 화면도 커지니까 한 1200, 1900 그 정도도 잘라낼 수 있잖아요. 캡처를 해가지고 응모해가지고 대상을 받고 나중에 촬영협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알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공모전에서 도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도 달팽이가 걸어가는 어떤 꽃길에 대한 모습을 엎드려가지고 촬영한 사진이죠. 자, 이 사진은 강이에요, 강. 예, 바다로 흘러가는 강의 모습이에요. 아이슬란드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이슬란드는 화산섬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바닥에 모래들이 다 검은색을 띄어요. 제가 오늘 사진집은 안 가졌는데 아이슬란드 사진집이라는 그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슬란드를 몇 번을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슬란드를 올해까지 갔다 오고 18번을 갔었어요. 예. 그 이유는 또 하나예요. 그냥 답이 안 나오니까. 예, 실질적으로. 뭔가적으로 그래서 내가
사진집을 냈던 이유가 털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거기는 풍경 되게 표독스러울 정도로 고독하고 세상의 뭐 지구의 처음과 시작의 풍경이라는 어떤 것처럼 너무 화려하고 되게 다양한 풍경들이 그 안에 다 존재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꽉 차여진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사막 같은 풍경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 안에서 어떤 여백이라는 어떤 감정 공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진들을 주로 찍는데 아이들은 너무 쉬워져 있으니까 그래도 곳곳 다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8번을 간 거죠. 가가지고 책을 낼 때 저기 자포자기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랜드 사진집은 제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냥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네, 아까 스타줌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이슬란드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이제 낸 거죠. 사진량도 엄청 많이 들어가서 낸 거죠. 끝내고 나서 이제는 보통 저는 이제 책을 내면 그 장소 다시 가요. 좀 싫어. 그때는 내가 촬영하면서 못 봤던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러 가기 전에 거기를 한번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책을 내고 가니까 이제 비로소 그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들이. 그래서 또 그 이야기적인 부분들을 또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한 장소에서 끝나는 건 없구나. 왜냐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이 시간마다 어떤 계속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면 한 인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풍경이나 어떤 사진도 마찬가지구나. 한 장소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진을 담았던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되게 단순 구조지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저게 이제 아이슬란드의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예배당의 모습인데 길가에서 처음에 차를 세워놓고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이쪽에 쏠려 있었어요. 이쪽에 쏠려 있었어요. 근데 찍고 나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산하고 교회가 분리해 있는 거예요. 하나처럼 통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산의 형상을 보니까 교회의 어떤 그 모습하고 뒤가 그림자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간 거죠. 산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게 되면 어떤 포인트라는 어떤 사진 장소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예. 자리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삼각대 세우는데 거의 뭐 전투적이잖아요. 그죠? 세랑지나 막 어디 가시되면 일단 자리를 잡아야 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에서 일단 삼각대 피는 게 일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일단 삼각대를 대게 되면 내 행동 반경이 삼각대 주변으로 한정돼 버려요. 예.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왜냐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예. 아까처럼 제가 어떤 그 촬영, 저도 대한민국 감성사진전에 책을 내면서 되게 포인트적인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렸던 책이 있어요, 초창기에. 근데 누구나 다 어떤 처음에는 누군가 찍은 것들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싶고 찍고 싶다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 선상에서 끝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미션 클리어하듯이 계속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미 스스로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진 사진의 어떤 모티브로 된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 남들이 공감해주는 사진을 찍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예, 내 사진을 꺼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다르니까 자꾸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창작은 사진의 어떤 창작적인 의미는 남들과 달라야 의미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중요한 사진적인 문화는 건데 뭔가 되게 미션 클리어듯이 하는 것들이 뭐 졸업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졸업장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근데 저는 그 장소를 가라고 해요. 왜냐면 일단 그 사진을 담아봐야 왜 거기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베스트 컷인지를 알아요. 왜 그 사진을 보고 나 이번에 이런 사진 찍었어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찍으면서 왜 그게 구도적으로 좋았는지, 왜 내가 일반적인 다른 사진하고 찍었을 때 그 장소가 왜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예제를 연습을 하라는 거죠. 예.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물러서는 거죠. 그 사람들의 행렬에서 물러서거나